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또 별도로 취재를 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11월 16일 인사드립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일종의 항소 포기라기보다 항소 저지죠. 외압, 윗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파문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최대 자책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이재명은 가급적 본인의 범죄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하죠. 묻어두고 가다가 어느 적당한 시점에 본인이 뭐 공소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임죄를 없애버리고 선거법을 없애버려서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대 목적인데, 이게 본인에게 당장 이제 닥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해결을 하려다가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대장동은 이재명의 모든 의혹들, 뭐 8개 사건의 12개 혐의, 그리고 5개 재판 출발점이 바로 대장동이죠. 201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안에서 나와서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검찰의 항소를 포기시킨 거죠. 저지시킨 거죠. 무엇보다도 대장동의 주범격인 김만배가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만배가 실형은 어쩔 수 없이 살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또 사면해서 빨리 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심에서 428억 원만 추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본인은 6천억 이상 수익을 냈으므로 그것만 물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기 돈이 된다. 자, 그래서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검찰이 다시 다퉈서 추징금 액수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문제, 김만배의 폭로 협박, 뭐 대장동 관련해서 인허가나 이런 상황을 폭로를 할 수도 있고,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또 지금 김만배가 쥐고 있는 카드죠. 그래서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공범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진술을 바꿨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남욱도 1,000억 원 정도를 물지 않고 추징금 제로니까 그대로 자기 재산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범격이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본인과 이 정진상의 무죄를 또 자락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 1심에서 더 이상 다툼이 없기를 원했던 것이고,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가지고 2심에서 그 다음에 배임죄 폐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배임죄 사건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를 위한 일종의 기초 작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재명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까지 역풍이 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딱 지점이 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심의 역풍이죠. 민심의 역풍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성 언론, 그동안 언론이 우파 성향의 언론들도 이재명 정권 초기에 한 5개월 동안 일종의 뭐 허니문 관계라고 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았죠. 비판을 하지 않고 논조를 봐도 이재명 정권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항소 저지를 계기로 해서 기성 언론들이 지금 할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민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민심 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언론이 민심을 타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잠시 후에 제가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국정조사, 대장동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은 이재명이 사실상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전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증인들, 참고인들 불러서 수사했던 검사들도 부르고 관계자들도 부르고 하면은 사실상 법정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국회에서 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민심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갤럽 여론조사 믿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추세는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갤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민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초기에 몸통 이야기가 있었죠.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그리고 거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분. 김만배 씨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천하동인 1호는 절반은 거분 것이다. 그래서 거분이 그때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좀 들어갔는데 거분 이야기, 대장동 몸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윗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윗선. 뭐냐면은 검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그 윗선이 누구냐? 이재명이죠. 끝까지 올라가면은. 윗선 이야기가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나왔죠. 성남시 수뇌부면은 이재명하고 정진상밖에 없습니다. 김용도 거기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죠. 그래서 대장동 몸통, 거분, 윗선, 성남시 수뇌부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화두가 됐다는 것도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중에서 원조격인 대장동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과 공범인 재판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재판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이제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민심을 타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자 조선일보 칼럼, 이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국정이 혼란해지는 이런 상황을 기성 언론들, 특히 우파 매체를 중심으로 정확히 짚고 가기 시작을 했다. 상징적인 저는 스타트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토요일자 어제자 칼럼인데 박정훈 칼럼이죠.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 칼럼입니다. 논설실장이면은 그 논조를 사실상 대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설실장 칼럼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박정훈 칼럼의 제목부터 좀 이재명이 보면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을 겁니다. 제목이 뭐냐? 4천억 도둑질 완성해준 최후 조력자 거분. 자, 거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분이 대장동 한창 파문이 일어났을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 거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칼럼에서는 과거의 남욱 씨 발언을 소개를 합니다. 2014년 사업을 위해서 로비를 벌일 초기 단계죠. 2014년에 남욱의 공범과 대화를 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문제가 되면은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본인 스스로 하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4천억 도둑질을 목표로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목표의 2배 가까이 초과 달성을 했죠. 초과 달성. 검찰이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이익을 7,886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 4천억을 목표로 했지만은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돈방석에 지금 앉은 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조선일보 칼럼이, 박종훈 칼럼이 이렇게 이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서, 남욱이 초기에 이제 사업의 주도권을 남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남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은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자기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때 남욱이 선택한 로비스트가 김만배입니다. 자, 김만배를 이 법조 마당발로 불렸던 이 김만배를 남욱이 끌어들였는데, 남욱이 끌어들인 이유를 남욱 스스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를 끌어들인 이유를.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가 오히려 주범이 됐죠. 연배도 많고 하니까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남욱이 김만배를 끌어들인 거죠. 남욱의 정언에 따르면은 김만배를 영입한 이유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재명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김만배는. 왜 그러냐면은 김만배와 이재명이 아주 가깝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다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재명도 그런 말을 했고, 얼마 전에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도, 조원철 법제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과 그 김만배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신문 기사 2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이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몸담고 있었던 머니투데이의 2014년 7월 28일 기사입니다. 2014년이면은 사업 초기죠. 그때, 김만배가 법조 팀장인데 이재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제목이 법률가에서 정치가로 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한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법조 팀장이 왜 가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고 또 대담 형식으로 해서 기자가 따로 있고 본인이 보통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인터뷰는 아주 최고위급, 뭐 국무총리, 대통령 이 정도 돼야지 본인이 대담을 하고 그 밑에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건데,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을 인터뷰하면서 대담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조팀장이 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느냐. 그때 뭔가 다 있었던 거죠. 이미 둘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김만배가 성남시장, 같은 이제 재선된 성남시장에게 정치인으로서의 포부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다 비슷한 것 같다.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 지금 시장인데 도지사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그때 벌써 했습니다. 김만배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이 이 정권을 잡는 데까지 서로 이렇게 어떤 끈끈한 관계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특히 그 사이에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에 김만배가 개입을 해서 다 해결을 해줬죠. 그러면은 그때 건순일이 개입을 안 해서 근데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은 이재명이 없는 겁니다. 그때 도지사직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죠. 자, 그래서 김만배와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다. 이 남욱이. 그래서 김만배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도 자기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만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신문 2023년 기사입니다. 그때도 뭐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서울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자, 김만배 10년 전에 이재명과 법조 기자들 식사 자리를 주선을 했다. 자, 10년 전이면은 바로 2013년, 2014년 이 대장동 사업 초기죠. 이때 벌써 이재명과 아주 절친해서 이 법조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일대인데,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서로 우리 뭐 김 국장을 잘 부탁한다, 김만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일종의
이재명을 정치권에 이제 소개시키는, 그러니까 중앙에 소개시키는 그런 자리도 김만배가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남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만배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로비를 한 결과로 이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지목을 합니다. 로비를 한 결과로 그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배제가 되고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돼서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지고 그때 고 김문계 씨가 초과이익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 빠졌다. 이건 본인의 유서에서도 한 말입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되고 맞춤형 공모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김만배와 남욱 일당을 위한 공모 기준이 만들어져서 2015년에 조금 전에 이제 2014년에 영입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2015년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만든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로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21년 문제가 터지죠. 문제가 터져서 문재인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이면 문재인 때죠. 검사 수사에 착수를 했고 문재인 검찰에서 지금 뭐 윤석열 검찰이 뭐 정치 수사를 했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데 이 시작은 문재인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 사이에 바뀌면서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하고 이게 다시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정권 하에서 1심 재판부가 이거를 부패 범죄로 판단을 해서 유죄 선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로비를 가지고 로비로 이 업체도 선정이 되고 시행사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고 그 민간업자들에게 대규모 돈이 돌아갈 구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다 로비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로비를 받아서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초기 사법리스크, 부패 혐의 이것이 그대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됐고 언론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이 수뇌부라는 걸 특정을 하지 않았다. 이 칼럼 내용입니다. 수뇌부라는 걸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누구 지칭? 다 알죠? 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하고 정진상. 그리고 4천억짜리 도둑질에는 조연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K 대법관 그러는데 건순일입니다. 건순일. 재판 거래를 해준 그 의혹이 있고 이 사람이 50억 클럽에도 가입을 했죠. 김만배가 만든 50억 클럽에.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씩 그전에도 다 짐작이 됐지만은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 과정으로 좁혀져 가면은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가 안 될 수가 없고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심 재판부가 수뇌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검찰의 항소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일당이 하다발 차례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돈방석에 앉혀줬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되겠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그 해주는 게 결국은 진술 번복을 한 걸 유죄로 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른 폭로를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에서 이렇게 씁니다. 주범인 김만배는 과거 공범과의 대화에서 다른 공범과의 대화에서 배후에 있다는 거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분이 뭐냐면은 그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김만배인데 거기서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났죠. 투자 이익이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20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때 김만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반은 1200억 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이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그 절반이면 600억인데 그래서 이런 비용 같은 거 빼고 결국 428억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이재명의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김만배의 거분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또 명확하나합니다. 이 칼럼 제목도 4천억 도둑질 완성해준 최후 졸업자 그분,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기성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짚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민심에 대해서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 끝에 이렇게 씁니다. 안면을 몰수하고 강행한 항소 포기로 4천억 도둑질을 완성해 주는 걸 보면서 그분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그분은 확실히 존재한다. 최후의 졸업자. 그럼 최후의 졸업자가 지금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이라면 당연히 이재명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도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몰락하는데 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분이라는 이 논란이 누구냐, 이것이. 그리고 1심 선고문에 나온 수뇌부, 이것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공론화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죠. 그러면 국정조사 서로 하는 방식이나 뭐 법사위에서 하자, 특위를 만들자, 아니면은 조사의 대상을 놓고 양쪽이 이견이 있지만 이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됐는데, 국회 차원에서 법정에서 하지 못한 이재명의 재판을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 기소가 조작됐다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수사에서 기소를 했던 뭐 강백신 검사라든가 그때 수사를 했고 공소 유지를 하다가 이게 그 외압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대구 고검 검사로 자천이 돼 있는데, 그러면 강백신 검사도 부르고, 또 그때 수사 지휘란에 있다가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던 사람도, 그 검사도 부르고, 또 지금 이미 사퇴한 검사도 부르고, 자천한 검사들까지.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한번 진위를 다퉈보자, 이 주장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이것저것 뭐 재지 말고 바로 민주당에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를 시켜서 국회에서 법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사실상 대장동 재판, 정인 참고인들을 불러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TV로 생중계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져서 이재명의 이번 그 검찰에 대한 외압, 항소 취소, 항소를 포기하도록 이것을 유도한 거, 저지한 거, 이것은 이재명의 최대의 자책골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연말 위기설과 맞물려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민심, 그리고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 국정조사라는 장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11월 16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